안녕하세요. 저는 요리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영상 제작하면서 여러 사연을 접하는 재미에 듣곤 했었는데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다니 떨리면서도 긴장이 되네요. 그리고 이런 사연을 가진 제 처지가 안타깝기도 하고요. 요즘 더할 나위 없이 바쁘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이렇게 사연을 써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어이없는 소리를 들어서입니다. 저보고 치사하다네요. 자기는 저 어려울 때 어떻게 했었는데 이제와 저보고 치사하다니. 어이가 없는 와중에 정신 못 차리는 그 인간 욕 좀 먹어보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꼴에 남의 눈은 엄청 의식하는 인간이거든요. 그럴 거면 사람 좋은 척 계속하면서 혼자 살지 왜 연애는 하고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는 인간이랍니다. 그 인간 전 남편은 스터디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외국에 가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올 일이 생겨서 영어 회화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직장인서부터 학생까지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자연스러운 대화들을 영어로 나누며 회화 공부를 하는 모임이었죠. 6개월 정도 나간 모임에서 선생님도 초빙해 오고 장소 픽업도 직접 하고 다니던 사람이 전 남편이었습니다. 옷도 브랜드와 명품을 잘 믹스해서 입으며 패션 센스도 좋아 모임의 여자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던 사람이었죠. 저도 그저 막연하게 잘 사는 집 아들이겠거니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맛집도 잘 소개하고 맞춤 슈트집도 소개하기도 해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려면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그 분야보다는 다른 쪽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가까워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공통 관심사를 가지지 못한 채 저는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외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길어져 1년 반 정도 지내다 돌아와 저는 제가 하는 분야에 바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핫하다는 레스토랑에 중간급 셰프로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오너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이었기에 사실상 주방에서 제일 고급 인력이기도 했습니다. 코스에 들어가는 에피타이저 정도는 제가 구성하고 꾸렸기 때문에 정성을 많이 들이며 메뉴 개발에 힘썼습니다. 그러다 간혹 저에게 인사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면 홀에 나가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셰프님의 배려이긴 했지만 뿌듯하고 보람이 있는 날들이었습니다. 적성에도 잘 맞았고요. 월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이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기분이 들 정도로 바빴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바로 사고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저를 다잡는 날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찾는 손님이 있어 홀에 인사를 나갔는데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 왔다가 요리가 너무 훌륭해서 인사하고 싶었다면서 웃더라고요. 오랜만에 마주치기도 했고 아는 얼굴을 그렇게 마주치니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미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사람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남자 혼자 그렇게 멋지게 빼입고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며 코스 요리를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드문 일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돌아간 그 사람이 그날 저녁 저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오늘 너무 반가웠어요. 평이 좋아서 어렵게 예약한 식당이었는데 거기서 수정 씨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공부하러 간다더니 요리 공부였나 봐요.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멋진 수정 씨 모습 봐서 좋았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반가웠어요. 맛집을 많이 아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미식가인 줄은 몰랐어요. 스스로를 위한 포상을 할 줄 아는 사람 멋져 보였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시작으로 간간히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같이 스터디에서 공부하던 언니와 오빠가 결혼을 한다며 청첩장을 주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모임에서 인연으로 사귀게 되었다며 모임 전부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간 자리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기 전에 모임에서 보자고 미리 그 사람과 연락을 하고 갔습니다. 역시나 멋지게 하고 나타난 그 사람은
꽃 한 송이를 들고 나타났더라고요. 당연히 신부가 되는 언니의 것인 줄 알았는데 불쑥 저에게 내미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라기도 해서 눈만 동그래져 있는데 웃더니 제 손에 꼭 쥐어주더라고요. 모임 사람들은 둘이 뭐야? 여기도 그런 사이였어? 라며 놀라는 눈치고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표하던 여자들은 쑥덕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작 15명 정도 되는 모임에서 남녀 상렬지사는 열심히도 일어나더라고요. 괜히 주변 사람들 신경 쓰여서 쭈뼛거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때 음식이 진짜 너무 맛있어서 고맙다고 주는 거예요. 너무 부담 느끼진 말아요. 라며 웃는데 저는 왜 그렇게 부끄럽던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저를 보며 계속 웃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된 그 사람은 여전했습니다. 나이스했고 쿨했죠. 사실 전 결혼할 생각은 없었기에 그런 그 사람의 성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연애를 하고 얼마 안 돼 제가 그런 저의 입장을 전했을 때도 그래? 실은 나도 연애는 좋지만 결혼은 좀 그랬는데 잘 됐네 라며 웃고는 말더라고요.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사람들과 연애를 할 때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모르겠는 선이 있더라고요. 넘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선 때문에 좀 더 친밀한 관계가 되지는 못했지만 저한테 잘했고 그때 저는 일에 더 집중할 때라 크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진 못해도 크게 사이가 틀어지지 않아 좋더라고요. 오히려 서로 종속하려고 하던 종전의 연애들보다 자유롭고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고요. 데이트할 때도 매달 같은 금액을 각자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그 돈으로 데이트를 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받는 연애는 별로였거든요. 거지도 아니고 남자한테 매달려서 바라고 조르고 하는 여자들 보면 별로더라고요. 데이트도 제가 즐기는 시간인데 남자한테 다 쓰라거나 해달라거나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더 쓰는 게 더 편했거든요. 부모님께서도 어릴 적부터 저에게 해주실 수 있는 한에서 제일 좋은 걸 해주셨습니다. 여자는 특히나 좋은 걸 할 줄 알고 그만큼은 누릴 수 있는 남자라 만나라고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어설프게 해주면서 생색내는 남자도 만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설프게 자신의 부를 과시하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기죽지도 않았죠.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지 얼마 안 있다가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었고 어머니를 간호하시던 아버지마저 중풍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계시다고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다니는 회사는 어릴 적부터 알던 동네 형, 동생으로 지내던 사장과의 친분으로 같이 시작해 월급은 또래보다 많은 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자기는 가족이라는 굴레가 벅차게 느껴져 결혼 생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되도록 좋은 것으로 하면서 자신에게 포상하는 재미에 살고 있다면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즐길 수 있는 동반자 같은 관계에 연애를 원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갔던 건 어찌됐건 저는 편했으니까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 리프레시하고 나면 다시 기분 좋게 제 일상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기분 좋게 즐기는 법을 잘 알던 사람이었기에 즐겁게 만날 수 있었고요.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사람이 좋은 것보다 제 상황에 편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 편하게 느껴진 걸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 데이트를 하러 만난 그 사람이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나오고 싶다고 하시는데 집에 모실 수가 있어야지. 나 혼자 지내는 것도 빠듯한 집에 라면서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런 모습에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빠가 지금 지내는 집에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같이 지낼 집을 구해서 나오자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충동적이었죠.
그 사람과 내 사이가 지금 같지 못하는 게 싫었거든요. 일단 결혼을 하지만 지금과 별 다를 것 없이 생활하자. 우리 아이 낳고 그런 거 원하지 않잖아. 아버님 모시는 비용은 같이 나눠서 내보자. 오빠 모은 돈 얼마 있어? 집은 거기에 맞춰서 반반해서 구하면 되잖아. 라고 하자. 그 사람은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표정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곧 아니야, 너한테 그런 부담 주고 싶지 않아. 라며 다시 힘든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오빠, 지금 지내는 집 원룸이라며 아버님이랑 같이 지낼 수 있어? 그리고 지금 가진 돈으로 더 넓은 집 못 가니까 걱정하는 거 아니야. 가까운 데에다 집 구해서 가자. 정 안 되면 내가 좀 더 보탤게. 라며 그 사람을 설득했습니다. 충동적으로 한 말에 대한 설득치고는 너무 진지했고 진득했죠. 그러자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그럼 생각을 해보자 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며칠 사이 많이 야인 그 사람을 보고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잡아. 오빠 그렇게 절대 못 살잖아. 나도 오빠랑 헤어지고 싶지 않고. 오빠 다른 사람 생긴 거 아니면 내 말대로 하자. 라며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한테까지 짐을 나누게 하고 싶지 않은 거지. 민폐이기도 하고. 그래서 헤어지자고까지 한 거야. 이제 내가 누굴 만날 수 있겠니? 그냥 아버지나 모시다가 나이 드는 거지. 너가 이러면 내가 더 힘들어.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괜찮다고 하잖아. 솔직히 나도 결혼은 상상도 못하고 살았어. 그런데 오빠 상황 이해하고 배려해서 하자고 하는 거잖아. 식도 간단히 올리자.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결혼 언제 하냐고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 편할 것 같아. 물론 오빠 상황 때문에 우리 부모님 반대하실 수 있어. 그거 감수하자. 라며 이야기했더니 그제야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저와 부모님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아파트가 떠내려가라 악을 쓰며 싸우는 날이 계속되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전쟁처럼 보내다 시집 안 간다던 딸이 그렇게 고집하는 남자 만나라도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기죽지 않고 솔직히 고생 안 시킨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제 상황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아버지 봉양도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수정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세진 거 얼른 갚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언제나 당당한 모습 그대로요. 제가 좋아하는 모습이기도 했고요. 부모님도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시더니 생각보다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아빠는 기세가 좋다. 뭐라도 하겠네. 라며 결혼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엄마는 걱정을 하셨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아시는지라 한숨만 쉬셨죠. 그렇게 저희는 가평 쪽의 작은 펜션에서 스몰 웨딩을 했습니다. 드레스와 턱시도는 기성 제품을 샀고 메이크업은 샵에서 일하는 사촌 동생에게 부탁했고요. 결혼식장으로 꾸미는 거는 이벤트 회사의 문의에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식을 올렸습니다. 아버님은 불편하신 몸이셨지만 거동을 완전히 못 하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요양사분이 케어해 주시면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실 것 같았습니다. 신혼여행은 부모님들과 가평, 양평 일대를 여행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아버님이 오래전부터 병원 생활을 하셔서 답답하실 것 같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아버님을 배려하시긴 했지만 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눈치셨죠. 집은 오빠가 살던 전세 원룸에는 아버님이 들어가시고 5분 거리에 저희가 3룸 전세를 얻어 들어갔습니다. 반반이라고는 했지만 제 돈이 조금 더 들어갔죠. 오빠는 버는 것에 비해 많이 모아놓지는 못했더라고요. 아버님한테 들어가서 그렇다는데 그동안의 생활 패턴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생활비는 반반 각출해서 내고 월급의 나머지 돈은 각자 알아서 사용하기로 했죠. 물론 아버님 생활비도 포함이고요.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고 했지만 모시는 것보단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해 불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러는 와중에도 아버님 선물이나 용돈을 더 챙기긴 했지만
그 사람은 저희 친정 부모님께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같이 친정집에 가자고 할 때면 내가 좀 더 당당해지면 가자. 지금은 너희 부모님 보기가 좀 그래. 라며 가지도 않았고요. 신혼여행 때 저희 부모님 눈빛이 너무 잊혀지지가 않는다면서요. 그때 저희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좀 나쁘게 받아들인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아버님이 안쓰럽고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지. 오빠를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 아니라니까. 라고도 해봤지만 요지부동이었죠. 그래서 그냥 그러라고 했습니다. 강요할 수만은 없으니까요. 서운한 마음에 아버님께 안 가볼까도 했지만 걱정이 돼서 안 가볼 수가 없더라고요. 완전 호구 잡혔던 거죠. 그것도 스스로 자진해서요. 지금 돌이켜보니 멍청하고 답답했네요. 그래도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와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제가 더 하는 것에 불만도 없었고 이상하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뭐든 반반인 결혼 생활이 재미있기도 했고요. 청소도 순번에 따라 빨래는 알아서 각자 입고 음식은 각자 알아서 해먹는 걸 기본으로 하지만 같이 먹을 때는 번갈아가며 했거든요. 진짜 하우스메이트처럼 살았습니다. 전 그게 편했거든요. 동료들이나 친구들 남편 이야기 들어보면 독박 가사에 독박 육아에 시달려 죽이네 사네 하면서 사는 모습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일하면서도 가사에 치이며 사는 것도 이상했고 아이 때문에 일도 못하고 산다면서 남편이 버는 돈으로 살면서 불평불만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갔고요. 그저 어려운 쪽 도울 수 있으면서 공평하게 사는 우리 부부의 모습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평은 경제력에서 나오는 거였더라고요. 그걸 아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가게 매출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고급 레스토랑이다 보니 한 번쯤 와서 즐기던 사람들도 부담스러워진 탓도 있었고 집합 금지다 뭐다 해서 식당 운영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진 탓도 있고요. 그래서 다들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사장님이 절 부르시더라고요. 수정아, 진짜 미안해. 너한테 이러면 나중에 내가 더 힘들 거 아는데 지금은 가게를 일단 지켜야 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상황 좋아질 때까지만 좀 쉬어. 내가 좋아지면 다시 부를게. 그리고 너가 만든 메뉴들은 너 없는 동안에는 안 쓸게. 레시피 가져가. 너가 월급이 제일 세다 보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라며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없이 가게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제 레시피까지 빼면서 저를 해고하다니요. 놀랐지만 자존심에 티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나오는데 너가 이해 좀 해줘. 그래도 너는 남편 있잖아. 라며 제 어깨를 두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나는 오빠가 있지. 그래. 당분간은 오빠한테 신세 좀 지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남편이 있다는 게 이럴 때 좋구나 하는 생각도 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해고당한 사실을 전하며 당분간 오빠한테 신세 좀 질게. 대신 내가 집안일 다 할게. 나 일 다시 구할 때까지만. 이라고 하자. 야, 내가 집안일 하는 사람 필요할 것 같아? 약속했으면 지켜. 일은 그만둬서도 생활비는 내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라더군요. 얼마 전에 아버님 환자 침대 바꿔드리고 했더니 남은 돈이 얼마 없어서 그래. 내가 다른 데 돈 쓴 것도 아니고 아버님한테 쓴 것도 있으니까 좀 봐주면 안 돼? 라고 하니 그건 너가 원해서 쓴 돈이잖아. 물론 고맙지만 그거랑 생활비랑 무슨 상관이니? 라는데 머리가 빙빙 돌더라고요. 얼마 전에 주식이랑 코인을 사장이 추천해서 같이 했다가 엄청 올랐다면서 자랑하던 남편이기에 생활비로 이렇게 쪼잔하게 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부담한 게 더 많았기에 당연히 이 정도는 들어줄 수 있다고도 생각했고요. 그런데 냉정한 얼굴로 말하는 남편을 보며 어이가 없어 멍하니 있는데 그러게 꼴랑 거 해주면서 잘난 척하면서 사람을 깔보더니 너 혹시 나 주식이랑 코인 잘 됐다고 하니까 그거 믿고 이러니? 진짜 어이없다. 다른 여자들하고 다른 척하더니 이제 본색이 나오는 건가?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밑밥을 깐 거야? 야, 그동안 그 정도 한 거 가지고 평생을 먹여 살리라고 하는 거 아니지? 너 좀 있으면 애도 낳겠다고 하겠다? 참나, 어딜 날로 먹으려고 해? 라는데 온몸에서 열이 확 나더라고요. 내가 언제 날로 먹겠다고 했어? 나는 오빠 힘든 거 다 같이 부담했는데 오빠는 그렇게밖에 말 못해? 부부가 그 정도 신세는 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야,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지 말자고 했잖아. 그런데도 너가 졸라서 했어. 그래, 고마운 일이지. 같이 부담해주는 거. 근데 누가 해달래? 너가 좋아서 그렇게 하자며. 내가 강요했니? 그래도 고마워서 너희 부모님이 나 개무시해도 아무 말 하고 참았잖아. 그래도 내가 돈 좀 버니까 들러붙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아? 잔말 말고 생활비 지금처럼 반반하고 집안일도 하던 대로 해. 라면서 씻으러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깨달아졌습니다. 엄한 데다가 엉뚱한 짓을 했던 거죠. 틈틈이 아버님 찾아뵙고 잘 부탁한다고 요양사님 용돈도 드리고 집안의 물건들 더 편하시게 바꿔드리면서 오빠가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제가 선택해서 한 바보 짓이었던 거죠. 씻고 나온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맥주를 마시며 영화를 보고는 방으로 가 잠을 자더라고요. 저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괜찮냐고 묻지도 않고요. 아침이 밝자마자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머리가 복잡한데 어디 다른 데 갈 데가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코로나가 절정일 때라 가기도 좀 그랬고요. 월급과 퇴직금이 입금은 됐지만 남편의 태도를 보아 아껴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 다른 데 가서 쓰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식당만 어려운 게 아니니 언제 다시 일자리가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정된 행선지는 친정집이었습니다. 도착해보니 엄마가 아침부터 식재료를 늘어놓고 무언가 찍고 계시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모습에 놀라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요즘 엄마 음식하는 거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잖아. 엄마 솜씨 좋다는 사람 많아서 떡도 만들고 반찬도 만들고 잔치 음식도 만들고 김치도 하고 그래.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니까 너무 좋아. 라며 굉장히 기쁜 얼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빠는 아주 요즘 밥 차리는 거 기다리다가 목이 빠질 지경이다. 저것 때문에 밤마다 잠도 안 자고 컴퓨터랑 씨름하더라. 라며 혀를 차시고요. 순간 머릿속에 번뜩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전부터 같은 음식이라도 정갈하게 하시기로 유명하셨거든요. 맛도 좋고요. 그걸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는 거죠. 저는 이미 식당에서 근무할 때 홍보 영상을 만들어 봐서 영상 편집 기본 기능은 알았거든요. 블로그에서 반응 좋은 것서부터 해서 올려보는 게 어떠냐고 말씀드렸더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도 그만뒀으니 그런 거라도 해서 소일거리를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인스타랑 병행하고 엄마가 운영하시는 블로그도 수익형으로 전환하고 하면 용돈 정도는 나오겠다 싶었고요. 남편한테 눈칫밥 먹을 생각에 아득했는데 잘됐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올라오는 요리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고 또 보고 영상 제작하는 법도 유튜브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렇게 아마추어 티 팍팍 나는 첫 영상을 올렸죠. 저도 요리를 하다 보니 어떻게 찍어야 더 맛있게 보이는지 파악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팁 주는 방법도 파악하기가 쉽고요. 매일 엄마 집에 출근을 했습니다. 영상은 일주일에 2편씩 업로드했죠. 엄마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이도 더 좋아지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즐거워하셨고 사람들의 반응이 좋을 때마다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를 불태우시더라고요. 그렇게 2달 정도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드디어 반응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는 쭉쭉 구독자와 좋아요가 늘었고요. 수익은 점점 늘었고 도마며 칼이며 광고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엄마의 요리가 쉽게 접하는 요리이면서도 고급지고 깔끔하다 보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특히나 코로나로 외식하기가 힘든데 집에서도 예쁘게 먹을 수 있는 팁이 담기다 보니 좋다는 반응이 많았고요. 그러다 방송 요청도 들어오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사람들에게 나서는 게 싫다며 방송 요청에도 나서고 계시진 않습니다. 안 그래도 수익이 꽤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게 뭐냐고요. 저는 전보다 상황이 좋아지니 일단 차를 바꿨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시던 집 팔고 그토록 바라시던 전원주택으로 이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오고 가는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 타고 다니던 차는 좀 위험하겠더라고요. 이사 가신 집은 1층 주방을 아예 촬영하기 좋도록 요리 스튜디오처럼 세팅을 하고 들어가셨어요. 이제 공간이 더 좋아지니 더 다양한 요리도 할 수 있어졌고 촬영하기도 좋아졌고요. 그 정도 공간이 되다 보니 저도 촬영을 해서 간간히 요리사 딸의 추천 요리로 올리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고 좋더라고요. 전보다 빠듯하게 바빠지긴 했지만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는 마주칠 일이 없더라고요. 아버님은 요양사분께 부탁해 가끔 전화를 하셨지만 전처럼 대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제 태도에 서운해하시는 게 느껴졌지만 저도 정이 떨어져서인지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일찍 들어가 집에서 다른 유튜버들 영상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돌아와 "너 차 바꿨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 "너희 부모님이 바꿔주셨니?" 라기에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오빠도 시간 나면 한번 봐. 사람들 반응이 좋아. 수익도 좋고. 엄마가 솜씨가 좋으시잖아." 라고 했더니 "지금 그런 불안정한 일 하면서 다니느라 우리 아버지가 전화했는데도 가보지도 않은 거야?" 하는데 눈에 불이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오빠,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 안 들어? 오빠는 우리 집 몇 번 갔어? 우리 엄마 아빠 2달 전에 이사하셨어. 나는 나름 한다고 했는데 오빠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런 말 듣고 내가 오빠네 아버지 챙겨야 해?" 라고 했더니 "오빠네 아버지? 말 조심해." 라고 하기에 "오빠는 우리 부모님 부를 때 너희 부모님이라고 해. 난 왜 안 돼? 그리고 뭐가 문제야? 집안일도 전처럼 해놓잖아. 생활비도 반반 내고 있고. 오빠가 나한테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라고 했죠. 그러자 "그래, 장인 장모님 이사한 건 너가 말을 안 하니까 몰랐잖아. 그게 왜 내 탓이야?" 라고 하기에 "누가 오빠 잘못이래? 그냥 각자 부모님 각자 챙기자는 거잖아. 오빠 하던 대로 그냥 해. 나도 그만큼 할 테니까. 아버님 일은 오빠가 알아서 하라고." 라고 했죠. 뭐라고 더 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자신이 해놓은 게 있으니 별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주말에 저희 친정에 가자고 하는 겁니다. "왜? 오빠 시간 보내고 싶은 대로 보내. 나는 엄마랑 아이템 회의 때문에 가야 해." 라고 했더니 "이사하셨다며? 그래도 어떻게 안 가봐. 같이 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 라며 같이 가면서도 남편은 차는 남자가 봐야 하는데 덜컥 사왔다는 둥, 돈이 생기면 그래도 일단 좀 모으라는 둥 잔소리를 했지만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친정집 앞에 도착해서는 "아주 구중궁궐이 따로 없네." 라며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엄마랑 아빠는 오랜만에 만나는 사위 반기셨고 식사도 즐겁게 마쳤습니다. 즐겁지 않은 건 저뿐이었죠. 디저트와 차를 마시며 다음 촬영에 대해 이야기를 간간히 하고 있는데 남편이 "대출은 얼마나 받고 오신 거예요?" 라며 묻더라고요. 그래서 뭘 그런 걸 묻나 싶어 쳐다보니 수정이가 대책 없이 돈 쓰는 게 누굴 닮았나 했더니 부모님 닮았나 싶어서요. 라는 겁니다. 아빠는 그때까지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셨는지 "우리 죽기 전에 다 갚고 죽을 테니 걱정 말게."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딱 나빴죠. 전에 사시던 아파트 판돈이랑 별로 차이 안 나서 유튜브랑 블로그 수익금이랑 합쳐서 이사 오신 거야. 대출 없어. 라고 정색하고 말했더니 "아, 그럼 너는 저 차 한 대 받고 퉁치고 나머지는 다 부모님이 드신 거야? 너 월급은 제대로 받니?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여도 공은 공이고 사는 사지. 우리는 집도 못 사고 있는데 너희 부모님은 아주 궁궐에 사시네." 하는 겁니다. 엄마는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일만 부려먹고 돈은 우리가 다 가졌다는 말이야?
라고 하시며 놀라시기에 제가 일어나 집에 가서 얘기해 라고 했더니 왜? 너도 찔리나 보지? 내 집에서 전기세 같이 나눠내는 건 난데 아주 너희 부모님만 호의호식 하잖아. 이런데 내 몫은 왜 이야기가 없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랑 결혼하면서 내가 해간 게 얼만데 그까지 전기세 이야기하니?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왜 네 몫을 떼줘? 내가 매달 생활비 내는데 전기세? 내가 그동안 것까지 다 줄게. 대신 너는 너희 아버지한테 들어가는 생활비 이제 너 혼자 해. 나는 이제 그런 것까지 같이 못 내주니까. 이게 어디서 행패야? 라고 했더니 저희 부모님은 이게 무슨 소리니? 라며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비 반반 하는데 아버님 생활비도 포함해서 내줬더니 저딴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닌가 봐. 라고 했더니 남편이 제 뺨을 때리더군요. 부모님은 놀라시고 저는 어이가 없어 뺨을 붙잡고 서 있는데 지가 좋다고 하자고 졸라서 결혼했더니 감히 날 능멸해? 그까짓 돈 얼마나 벌었다고? 참나. 나는 주식이랑 코인 박아놓은 거 더 올라서 더 많이 벌었거든. 나한테 들러붙지나 마. 라며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 나가 차를 타고 집에 먼저 도착해 남편 짐을 쌌습니다. 집안의 물건들도 제가 채웠기에 남편 물건은 없었거든요. 캐리어도 제가 산 거라 그냥 있던 쓰레기 봉투에 다 담았습니다. 케어 제품이며 옷이며 가방 신발들이 얼마나 많은지 싸도 끝이 없더라고요. 저보다 늦게 도착한 남편은 짐을 싸고 있는 저를 보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기에 나가. 어차피 여기 내 명이고 오빠 물건은 오빠 쓰고 입고 꾸미는 것밖에 없잖아. 전세금은 내가 이 짐 다 치우는 대로 계좌로 싸줄게.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재산 분할 위자료 이런 건 없는 거다. 라고 했더니 이게 무슨 경우야?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냐? 라기에 내가? 그래, 그렇다고 하자. 아무리 그래도 내 부모님한테 그따위로 구는 놈이랑은 더 이상 봐주면서 살 수 없으니까 나가. 그리고 날 때려? 고소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여겨. 너는 어쩔 수 없이 나랑 살았다며. 이제 놔줄게. 너의 원룸으로 돌아가. 라고 했죠. 그러자 씩씩거리더니 검색을 줄기차게 하더니 용달차를 불러 짐을 다 싣더라고요. 나가면서 너 나중에 이런 거 후회하지 마라. 라며 나가더군요. 후회는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문제는 놀라신 부모님이셨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다시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가서는 그간 결혼 생활을 그렇게 했고 일 그만뒀을 때 그렇게 굴었던 것부터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해요. 반대하실 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괜히 고집을 부렸어. 라고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됐어. 울지 마. 잘했다. 요즘에 이혼이 흉도 아니고 혼인신고도 안 했다며? 그럼 됐어. 그 집이나 정리하고 이리로 들어와. 안 그래도 3층은 비어있잖니. 와서 너가 지내. 라며 아빠가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엄마는 우시기만 하고요. 우리 부모님께 건방을 떨던 그 인간의 모습이 떠올라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지만 더 흉한 꼴 안 보고 헤어질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3년간의 결혼 같지 않은 결혼 생활은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법원에서 등기가 오더라고요. 제가 고소를 당했다고요. 깜짝 놀라 보니 전 남편이었습니다.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그대로 당할 수는 없으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헤어진 지 6개월이 넘어 이런 소송에 휘말리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내용을 보시더니 혹시나 몰라 털어보려고 소송을 하신 것 같은데 생활비도 반반 각출했었고 그쪽에서 손해본 내용이 전혀 없어서 기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 자료 넘겨주시면 저희가 서류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채널에 외국 시청자가 늘어 영어 작업까지 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이딴 짓거리를 하는 전 남편에게 화가 났지만 직접 부딪히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같이 스터디를 하던 언니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더니 야, 너 헤어졌다며? 야, 잘했어. 그 인간 아주 꼴값을 아직도 못 버리더라. 라며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모임을 갖자고 연락이 와서 나갔더니 제 욕을 그렇게 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착취하고 돈을 번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맨손으로 내쫓았다고 소송에서 한몫 챙길 건데 증인이 좀 되어달라고 하더랍니다. 자기가 순진해서 증거를 못 남겨서 좀 불리하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본 게 없는데 무슨 증인을 해? 라고 했더니 자기가 전부터 잘 나갔고 저를 만나 다 망했다고 해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한 오빠가 야, 너 주식이랑 코인이랑 해서 돈도 많이 벌었다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수정이가 그래도 너한테 잘했잖아. 라고 했더니 바빠서 간다고 부탁할 테니 생각 좀 해보라고 하면서 나가더래요. 그러더니 다른 오빠가 쟤네 회사 망했잖아. 사장이랑 쟤랑 같이 공금까지 싹 털어서 주식이랑 코인에 다 투자했는데 좋을 때 팔았어야지. 버티다가 다 날렸대. 그래서 회사 부도나고 쟤도 실업자야. 이쪽에 소문 다 났어. 그러니 수정이한테 돈 뜯으려고 하는 거잖아. 저 새끼 쓰레기네. 수정이한테 연락 좀 해줘라. 라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봤다면서 잘 지내냐고 묻더라고요. 정신이 아득해진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 어디 갔나 싶더라고요.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질 일은 없지만 그 인간이 얼마나 저를 만만하게 봤으면 저럴까 싶어 열이 받아 잠을 이루지 못하겠습니다. 간간히 악플을 올리는 사람이 있던데 아무래도 그 인간 같기도 하고요. 저희 구독자님들이 다 점잖으신 분들이라 악플이 없거든요. 아주 이 인간을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지만 저의 정신 건강을 위해 더 이상 대거리 하지 않겠습니다. 영등포에 사시는 김호석 씨, 제발 정신 차리고 지금 당신 꼴은 당신이 나불거리며 날 무시하던 벌이라고 생각하고 참회하고 성실히 살아. 당신이 좋아하는 그 포상은 더 이상 힘들겠지만 아버님 잘 모시고. 아, 요양사님이 월급 밀려서 그만두셨다고 오늘 연락 왔더라. 라고만 전해주세요. 요즘 시간 많으니 혹시 들을지도 모르니까요. 제발 그 인간과 연이 여기까지만이길 바랍니다. 다시는 결혼 같은 거 안 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